인터넷에 민과의 모 속 텍스트가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살아남기 절찬 판매 중. 요즘은 우리의 일상을 나누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웹툰의 성장에 따라 생활툰이 발전하고 그것이 곧 인스타툰이 되기도 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브이로그를 공유하는 것까지 우리는 타인의 홍수에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사생활을 노출하는 것으로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선택한 여성 인플루언서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평소 자신의 삶을 그리는 일상을 주제로 한 여성 인플루언서라는 점이고, 그들이 인터넷에서 비난을 받은 이유는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 혹은 결혼 생활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남초 사이트들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댓글에서 보이는 반응들의 대부분은 결혼을 못한 사람들의 질투일 것이다, 타인의 행복한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등의 질투론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들이 한때는 좋아했던 인플루언서를 단순히 질투한다는 이유로 이토록 내칠까요? 관점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격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사상적 신념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잘 살아서 질투하는 친구로 보는 느낌이 아니라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악이다, 그 정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성에게 결혼이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여성에게 결혼이란 패배다 라는 답변을 구조주의와 성의 변증법에 기반하여 풀이하겠습니다. 말은 좀 거창하지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 대중문화,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보아온 이미지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뇌리에 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제가 구체화해주는 작업에 불과할 거고요. 물론 먼저 못 박아두고 가야 될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들에 대한 악플 세례, 인격 모독을 절대 긍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런 스탠스인 거 아시죠? 제가 병신 같은 짓을 한다고 해도 병신 같은 짓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있지 않겠냐,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마인드. 제가 과거에 만든 영상 중 도태남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의 여성판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스로를 도태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남성들은 그들의 사고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듯, 스스로를 레디컬 페미, 비혼지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여성들은 그들의 사고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할 학위의 마인드 혹은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왜냐면 당사자들은 이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들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순히 던지듯이 말하는 건 그냥 그들에게 욕을 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아마 건전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려면 이들의 사고관을 내가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가, 그들이 아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도태남의 발생편에서 느낀 건데요, 그냥 이해 안 된다고 도태남들에게 돌 던지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관찰한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슬픈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여성이 결혼을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비난하는 여성들을 질투라고 느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성공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요. 이건 결혼에 대한 고전적 시각과 유사해요. 전통적 사회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곧 성공이었죠. 생물학적 의미에서도 나름 유사한 가치를 가집니다. 결혼은 나의 유전자를 복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이는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 성공에 가까운 존재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혼기라는 표현이 그것을 더더욱 강화하죠.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고 그것을 놓치면 패배자가 되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남성들의 세계관에서 도태남이 형성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과 연애는 하나의 연장선상 위에 있고, 연애, 결혼 후에 카피본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축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보편적인 여성의 세계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들 역시 많은 연애를 해본 쪽이 삶에 더 많은 행복을 느껴봤으리라 생각하고, 좋은 결혼을 한 여성은 인생의 승리자처럼 묘사됩니다. 여성들을 주로 타겟으로 한 순정 만화에서도, 남성들을 주로 타겟으로 한 소년 만화에서도 엔딩의 지고의 행복은 결혼 엔딩입니다. 좀 한 발 더 나가면 임신 엔딩까지도 포함되죠. 이렇게 보면 승리한 누군가를 패배한 누군가가 몹시도 증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라는 감정의 데피니션이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이 악플들을 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플러들은 그야말로 당사자 여성의 삶을 진실로 걱정하는 존재임을 자처하며, 결혼 선택이라는 끔찍한 행동을 계도해야 당사자가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으며, 혹은 결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것을 널리 알릴 만큼 좋은 일은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이 사고관들은 굉장히 신선한 시각이겠죠. 이 댓글은 전통적 사고관의 근본부터 뒤흔듭니다. 어째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패배인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성공이 아닌가? 라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야말로 패배가 아닌가? 여성에게 결혼이 왜 패배인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먼저 하나의 명제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주세요. 레디컬 페미니스트, 더 나아가서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이란 일종의 타협이요, 패배이다. 한국은 리버럴 페미니즘보다 레디컬 페미니즘이 강세인 소수의 국가입니다. 리버럴 페미니즘이 여성의 자유를 표방하고 그들의 선택을 모두 응원하는 편이라면, 레디컬 페미니즘은 훨씬 더 구조주의적입니다. 구조주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숨이 막힙니다만, 오늘은 앤서니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에 대해서만 말해봅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회구조란 건 우리를 그냥 압박하는 외부적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조라는 걸 직접 재생산하기도 하고 혹은 구조를 변화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바로 행위라는 것이죠. 한국의 입시 과열로 예를 들어봅시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열된 입시 경쟁이 외부에 떡하니 있는 구조로 작용했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대부분 경쟁의식이란 걸 내재화했을 거예요. 하지만 구조라는 게 그냥 있는 걸까요? 구조주의 하에서 여러분들의 행위는 결코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시 공부를 하기로 선택한 건 대한민국이란 구조가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주의자들은 선택이란 표현에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정말로 내가 외부적 압력이 없이 선택할
선택한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구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행위가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선택이 자유롭지 않았다고 해도 나의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미친 치킨 게임을 그만두고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할 거고, 혹은 누군가는 그것을 깨부수고 행위를 하겠죠. 어떤 의미에선 구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와 정면 충돌하려고 하는 모든 작은 행위자들이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한 작은 삶의 선택이 남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게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동조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행위를 선호하면 나 역시도 특정한 행위를 선호하게 되어버립니다. 사회가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면 나 역시 결혼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구조는 동조압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합니다. 내가 무심코 경쟁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가치관의 충돌을 야기하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보 역시 원하죠. 보통 서구 기준에서 자유와 진보는 같은 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진보란 건 대개 지금까지 허락되지 않았던 자유를 타인에게 허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만큼은 서로 충돌해버려요. 구조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재생산해냅니다. 구조주의 하에서 우리는 사실 구조에 영향을 받고 구조가 낸 길로 가려는 안전하고 일반적인 길을 선택하려는 관성이기 때문에 치열한 입시 경쟁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은 내면의 경쟁적인 사고관을 품게 되고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되며 자신을 괴롭히던 구조를 재생산합니다. 관성적 행위가 구조를 재생산한다라는 명제는 그 구조를 깨부수고 싶은 사람들에게 관성적 행위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적대케 만듭니다. 돈을 벌어야 돼서 노동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사측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진보의 걸림돌입니다. 누군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할 자유를 주는 순간 생산수단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공산주의적 진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 지주를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진보주의자들을 진보의 탈을 쓴 파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는 슬프게도 어느 정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결혼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레디컬 페미니스트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들을 보기에 기혼자는 패배자인 동시에 그 패배를 재생산하는 동조압력의 생산자입니다. 이들에게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흑인이 노예제를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인들이 자신의 족쇄에 만족하고 있는 이상, 족쇄가 달리지 않는 삶의 자유로움을 모르는 이상 인종 간의 평등이라는 거대한 진보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아메리카의 흑인들이 노예 상태였던 때라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면 다른 흑인들은 그 선택을 한 자를 안타깝게 여길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기라서 생기죠. 여성들이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때라며 선택할 자유조차 없는 상태라면 여성의 결혼이 가부장적 패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결혼을 선택한 여성을 안타까이 여길 겁니다. 하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이 세계는 미묘하게 여성의 자유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비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정도는요. 이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의 구조를 전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거의 대중매체들을 보면 혼자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 혹은 레즈비언이 결혼을 하면 그에게 분노하는 것보다는 이겨내지 못한 혁명가에 대한 존중과 슬픔을 담은 연출이 흔했습니다. 너도 안타깝게도 세상을 바꾸지 못했구나. 하지만 너의 도전은 훌륭했어 정도의 슬픔을요. 하지만 요즘은 비혼 여성이 그다지 드물지 않고 인터넷에서만큼은 그 여론이 오히려 우위에 있습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기혼임을 티내거나 남편이나 아들 자랑을 하는 것은 기혼내난다 라고 기피되는 현상이죠. 여초 커뮤니티의 뿌리 깊은 기혼 혐오 현상 역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필두하는 이것이 괴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는 실정이며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빛이었던 자들도 평생 함께 비혼을 할 것 같던 이들도 어느 순간 결혼을 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마 루머인 것 같긴 한데 가끔 배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퍼진 적이 있는데 이때 여초 커뮤니티는 꽤나 안타까워하고 씁쓸해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던 반면 남초 커뮤니티는 결국 네가 틀렸음을 알았구나 같이 조롱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조에 저항하는 혁명가의 실패에 대한 반응과 일치하죠. 이는 특히 비자발적 비혼주의자에게 정신적 데미지를 크게 주기도 합니다. 남성에겐 인셀이란 말이 있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표현은 모르겠네요. 이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질투 혹은 배신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투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독신주의가 구조적 대항이요 사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빌려서 개인적 패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절대 없다고 말 못할 테니까요. 정글고의 명언 있잖아요.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도 전교 1등이야 그럴듯하다고. 현실주의적 관점도 두루 봅시다. 실제로 흑백 갈등을 끝낸 건 대법원의 판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입니다. 북부가 남부보다 강성했고 그래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권, 평등의식 등의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 노예제를 끝낸 것은 경제적 이유, 전쟁이란 폭력적 수단, 연방법원의 판결이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 결혼을 선택하는 여성 인플루언서는 더 불쾌한 미래를 상상케 합니다. 결혼이란 거대한 족쇄에 타협한 여성이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이 맨 족쇄를 똑같이 나눠주는 모양새처럼 연출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그 타협에 만족하며 결혼이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좋은데? 라는 사고관을 해버리면 그들의 사상적 행위 자체가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개인적 행위 외에는 진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폭력적 힘이 없습니다. 비혼, 비출산 등의 사적 행위만 가능하고 다른 여성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강제력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개인적 폭력 중 그나마 제일 리스크 없는 폭력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플입니다. 미국 북부가 남부의 노예들의 족쇄를 강제로 풀었듯이 그들은 결혼이란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계몽하는 것으로 타인의 족쇄를 풀려고 합니다. 제가 뭐 전쟁하는 사람 옹호하는 게 아니듯이 악플
싸운 사람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했고 그들에겐 비혼을 확산하기 위해서 악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몇몇 댓글에서의 옥장판론과 유사함이라 기혼을 한 여성들은 왜 자꾸 원치도 않은 결혼을 남에게 권하는가, 그것은 마치 옥장판을 파는 것과 같지 않는가 라고요. 결혼은 그 근본이 일상, 생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인에게 결혼 바이럴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이 자신의 결혼 생활 중에 행복을 말하면 누군가는 족수의 안락함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남성들이 이야기 좋은 비유로 바꿔보자면 어떤 남성이 자신이 군대에서 굉장히 건강해졌고 사회생활과 건전한 정신을 배워왔다고 주장할 때 누군가는 그게 매우 꼬운 것과 일치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에겐 정말로 군생활이 좋은 경험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군대라는 것은 남성의 족쇄잖아요? 자신의 족쇄는 편안하고 안락했으며 남들에게도 권할만한 일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말하고 싶은 남성과 여성은 각자 자신의 커뮤니티에 쿠션을 써야 됩니다. 군대는 족같은 곳이지만 배운 것도 있었다. 결혼 권하는 걸 절대 아님, 비혼 응원함 이러고 나서야 자신의 행복 체험을 말할 수 있죠.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기라 생기는 거라고 했죠. 위의 이야기처럼 사실 결혼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 자신이 가부장제의 피해자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 세상에 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패배자로 취급하는 진보주의적 관점은 어쩌면 전체주의적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들을 비추어 보아 혹은 매체에서 묘사되는 결혼의 이미지로 보아 딱히 결혼이 절대적인 악이나 패배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러면 이제야 다른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온 겁니다. 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을 패배라고 생각하는가? 시몬드 보부아르의 제2해석은 너무 우려먹었으니까 다른 페미니즘의 명제를 하나 들어봅시다. 1970년 슐리어스 파이어스톤의 성의 변증법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책이죠. 변증법이란 말에서 유추 가능하듯이 이 책은 남녀관계를 계급 대립관계로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제2파 페미니즘들은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소녀 만화의 3요소를 고난, 사랑, 타협으로 든 것이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의 순정 만화 주인공들은 고난을 겪고 그 안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그 사랑과 함께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타협하듯 씹어먹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의미가 있었다는 양. 성의 변증법에서 여성의 고난은 한마디로 일축됩니다. 임신 그리고 출산. 사실 현대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이 있다는 이유도 거의 반 이상은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회사를 운영해도 약 몇 년간 직무에서 빠져있다가 복귀해야 되는 직원을 자본주의적 논리로 좋게 볼 자신이 없습니다. 이 문제적을 모두 이야기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도발적인 내용이라 챕터 6 사랑과 챕터 7 로맨스 문화만 먼저 주제로 삼아보죠. 여기서도 먼저 한 명제는 이야기하고 가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고 현 체제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권력적이다. 사실 평등을 중요시 생각하는 인권운동에서 남녀가 같다라고 하는 구호는 매우 자주 등장하지만 남녀는 다르다라는 조금은 올드한 생각에서 페미니즘을 전개하는 것이 조금 재밌죠. 현 체제에서 12한쪽이 여성임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 체제를 다시 생산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얘기하고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 남성과 여성의 다른 조건 속에서 사랑이라는 수단은 매우 타산적으로 움직입니다. 남성은 여성을 이상화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를 받아들이고 남성의 의존, 종속, 예속을 선택하는 것이 파이어스톤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은 이상적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며 결혼이란 것을 승리의 팡파르로 치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에도 이런 사고관이 담겨있죠. 트로피 와이프라는 표현입니다. 반면 여성은 결혼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레드필이랑 비슷한 기반을 가졌네요. 여성은 경제적 안정, 사회적 명성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룰 수 없는 혹은 직접 이루기 매우 까다로운 가치들을 남성에게 예속되는 과정, 즉 결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소위 승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여성은 자연스럽게 남성보다 더 큰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구나 일본에서는 자신의 성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만든 카드, 아이디, 은행정보, 이력서 등등 과거의 모리야마 미쿠리가 현재의 츠자키 미쿠리랑 동일한 인물이며 자신의 과거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임신과 출산이란 게 남성의 결혼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딩크족처럼 출산과 임신을 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회적 압력은 기혼 여성에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의식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하면 언제쯤 퇴사하려나 라는 눈빛으로 보고 임신할 계획이 없다고 해도 중력을 맡기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는 임신이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의 변증법은 아예 쿨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아프고 힘들어서 싫다라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이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건 하기 싫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어떤 사람은 아프다는 이유로 헌혈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욕하진 않죠. 인간이 재생산하는 건 헌혈보다 훨씬 아픔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는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구조의 힘이요 굴레임이라 이상화되지 않은 여성의 욕망은 솔직합니다. 아프고 무서운 건 하기 싫은데요?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기서부터는 우리 뇌 속에 있는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봅시다.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 이미지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 대비감을 명확히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던 남성 A와 여성 B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지만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여성 B는 사회에 도전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혁명가적인 모습이 더 크게 보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멍청이로 보일 겁니다. 어차피 실패할 거 도전을 왜 했는가? 라는 생각과 예속되지 않은 삶을 시도한 건 훌륭하다는 생각. 우리 사회가 이 여성을 보는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을 결심한 남성 A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에게 엄청 칭찬 세례가 울릴 겁니다. 일종의 돌아온 타가 취급을 하기도 하죠. 여성에게 결혼하면 찰든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남성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듣는 조언입니다. 자유로운 인생, 어쩌면 좀 병신같이 살던 사람들도 결혼을 하는 것은 거의 100% 행복이라고 취급받습니다. 남성에게 결혼은 일종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죠. 뭐 이런 방법이 나올 겁니다. 요즘엔 그렇지도 않은데요? 요즘 결혼한 사람들이 더 조롱받는데요? 하지만 여기엔 좀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남성들 역시 결혼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결혼 그 자체의 공포를 가진다기보다는 악한 결혼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퐁퐁이니 재산 분할이니 그런 악녀를 만나서 내 삶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 그러니까 결혼 그 자체가 완전 나쁜 것이다, 공포가 든다, 이런 것보다는 나쁜 결혼을 할까봐 공포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의 결혼은 아무리 좋은 결혼이어도 그 자체로 예속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냥 예시를 들어봅시다.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이 갑자기 재벌집 며느리로 시집을 간다고 하면 물론 대부분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겠지만 내면의 20%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 저 여자도 그냥 보통 여자가 되어버렸구나. 결혼은 여성을 존재론적으로 흔듭니다. 내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공포죠. 물론 남성도 결혼으로 존재론적 공포를 겪습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을 겪고 나서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성은 결혼한 것 그것만으로, 심지어는 결혼을 하기 전조차도 결혼을 의식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결혼이 자신을 뒤흔들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생겨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자신의 결혼이 행복하다라고 말해도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다다릅니다. 나쁜 생각만 했기 때문입니다. 대중매체 속 모녀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젊은 여자인 딸은 어머니의 삶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결혼과 출산으로 이미 패배한 삶, 예속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고 나에게 그 결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못내 마음속으로 미소가 지어지는 철이 든 것에 대한 묘사이지만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당신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공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 당신이 젊었을 적에 나와 똑같이 꿈 많은 소녀였다는 것은 실패한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묘사되죠. 하지만 이런 예속, 속박을 마법같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어떤 고난과 부조리도 꿀떡 넘기게 해주는 오블라토입니다. 순정 만화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고난이 왕자님과의 사랑에 중탕되면 그들은 그것에 타협합니다. 왕자님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잃습니다. 사랑은 여자에게 어떠한 희생도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또 다른 공포도 심어줍니다. 그 일생일대의 사랑이란 베팅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거짓말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조금 민감한 얘기도 해봅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의변증법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그 가장 큰 요소는 당연히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바로 신체죠. 약한 여성이 생존하기 위해서 예속과 종속을 이용하는 것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무서운 얘기도 해봅시다. 바로 노화입니다. 여성은 노화에 훨씬 더 불리합니다. 서브스턴스 이런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여성은 늙는다는 것에 훨씬 더 공포를 느낍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자의 고추가 맞는 것이나 남성에게 성적인 희롱을 하는 것은 비교적 사회가 관용적으로 대하지만 여성에게 동일한 잣대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남자는 그런 말 들어도 상처를 좀 덜 받아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군요. 왜 상처를 덜 받는지 모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법 기분 나쁠 겁니다. 여성의 제일 가치가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세 생산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자는 나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알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산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다 1차 선생님이 더 잘 알 테니까요. 문화적 코드로 봅시다. 남성은 자신의 모퉁이가 어떻든 다른 가치로 그 나신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법 사실입니다. 사회는 남성을 디폴트 캐릭으로 보고 있고 역설적으로 남성이라는 것 자체는 큰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더 보호받는 게 맞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남성이라는 가치는 그 영향이 희미합니다. 남성은 못생겼든 뚱뚱하든 키가 작든 어깨가 좁든 그 모든 걸 가진 슬픈 존재가 아닌 이상이야 몸뚱아리가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게 한정적입니다. 실제로는 한정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화적 코드에서는 그것은 극복 가능한 듯 묘사되죠. 돈이 많은 땅딸보 남성, 능력이 좋은 추남, 지적인 매력이 있는 뚱땡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언청이 남성은 대중매체 속에서 얼마든지 트로피 와이프를 거느리고 나올 수 있는 듯 묘사됩니다. 대중매체의 천병인 연예계 이야기도 해봅시다. 현실적으로 남성들도 40대가 넘어가면 결혼하기 힘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들도 어느 정도는 몸이란 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예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매력을 갖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돈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인들은 50대가 넘어서도 얼마든지 결혼을 합니다. 오히려 늦게 결혼하는 사람이 멋진 것인 것 마냥 묘사되기도 합니다. 남성에게 신체는 절대 제일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 사회를 굴리기도 하죠. 남성들은 산업재해, 재난 등의 구호에 투입됩니다. 그들은 신체를 희생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근을 일주일 연장으로 해서 인사공과에 좋은 인상을 남기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영향으로 내 이마에 주름살이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공하면 언젠가 보상이 올 테니까요. 하지만 여성의 신체에 대한 표현은 금기시됩니다. 불쾌하지만 여성에게 제일 가치는 몸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여자 연예인이라고 해도 50대가 넘어서 남자들이 그것처럼 성공적인 트로피 허즈밴드를 만드는 그런 결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예시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뒤틀리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은 내가 성공하면 결혼을 따라오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때에 더 민감합니다. 남자는 정말로 완벽한 인연을 느꼈을 때 그때가 언제라도 결혼을 하면 그만이지만 여성은 그리 완벽한 인연인지 모르더라도 1년도 안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늦으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여성으로 사는 것은 꽤 부담스럽겠군요. 30살이 되는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앞으로 장기 연애는 리스크 그 자체겠군. 남성은 결혼을 승리로 여길 수 있지만 여성은 타고난 이유로 결혼을 타협해서 해야 됩니다. 이는 결혼은 패배다라는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제 대충 사고관의 얼기를 봤죠? 그럼 이제 비판해야 될 시간입니다. 물론 너네는 그냥 틀렸어 라고 해도 좋겠죠. 결혼이 왜 불행하다고 단정지어? 남자도 똑같은 공포가 있어 그런 생각 안 해? 군대랑 결혼이 같나? 군대는 강제로 가는 건데 동조압력에 휘둘려서 공포스럽다고? 안 휘둘리면 되잖아. 네, 이렇게 비판하면 사실 다 비판할 수 있는 논지긴 해요. 결혼이 무서워? 안 무서워하면 되잖아. 사실 오늘 제 영상에서 하는 말도 비슷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봐야 저는 반감밖에 안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것보다 나도 무서운데 버티고 있는데? 같은 정신력론이나 누가 칼 두고 협박했냐? 누가 임신 출산 육아 강제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진생에 영향 간다는 거지? 같은 누칼륨 논으로 가면 그냥 비혼 여성이 늘어나고 결혼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논리로 조롱이 늘 뿐입니다. 어우, 난 무서운 거 버티기 싫고 누가 협박 안 해서 비혼했는데 어우, 저 여자는 결혼 누가 칼 두고 협박해서 했나보다 낄낄 하면서 악플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구조주의자라 제 내면에서도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뭐가 정확히 맞다고 말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의 에고가 좀 더 세기 때문에 비혼 여성의 선택에 대해서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것이 훨씬 더 악이다 라는 생각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결혼이 얼마나 공포스럽길래 라는 생각도 함께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아마 형이사학적인 가치의 충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설득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실주의적인 부분을 좀 끌어와 볼게요. 현재의 페미니즘, 한국의 페미니즘이 취하는 전략을 봅시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전통적 관점에서의 승리인 결혼을 패배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전통적 관점에서의 패배인 독신을 비혼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했죠. 이 세계가 현실적으로 잔혹한 이유는 이성적으로 봤을 땐 전통적 관점에서의 승리자 여성, 즉 기혼 여성과 새로운 관점에서의 승리자 여성, 즉 비혼 여성, 두 여성이 모두 승리자일 수 있는 세계이지만 정반대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 관점의 패배자 여성, 즉 비혼 여성과 새로운 관점의 패배자 여성, 기혼 여성, 모든 여성이 패배자가 될 수 있는 세계죠. 그리고 페미니즘이 흔히 듣는 표현이 불만하기란 비아냥인 것을 보면 여성들이 스스로를 패배의 늪으로 이끄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기성세대는 여전히 비혼 여성을 전통적 관점의 패배자로 보고 있고 기혼 여성은 스스로가 패배자로 보고 있으니 패배의 양각 속에서 호적되는 불행한 사람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현재 페미니즘의 전략은 비혼이 패배가 아닌 하나의 전략임을 강조하고 오히려 그 관점 자체를 전복시켜버리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관점이 전복되는 것은 제법 요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로 붕괴할 것으로 여겨지는 첫 번째 나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가정에 큰 지원을 할 거고 있는 비혼주의자도 결혼주의자로 바꾸기 위해서 온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또한 과도기적 불행을 겪는 사람에게는, 즉 어찌하든 패배구나 라는 공포를 겪는 사람에게는 그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개인적 영역에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상이 그들을 불행케 한다면 사상을 고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종의 인지 부조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패배해야만 하는데 누군가 결혼을 선택하는 모습 혹은 결혼 후의 삶을 긍정하는 모습은 자신의 세계관과 데이터 사이의 거대한 충돌입니다. 이 충돌에서 우리는 보통 내 세계관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행동합니다. 나의 멘탈을 보호하는 거죠. 남성 비자발적 독신들이 유부남을 보고 퐁퐁이니 니애가 맞냐느니 조롱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 한국은 남녀 가리지 않고 기혼에 대한 조롱이 큰 나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부정적 피드백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도태남들이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세상에 적응할 수 없어, 그러므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면 패배할 것이다 라는 이런 공포스러운 피드백 속에서 그럴 거면 그냥 노력 안 하고 포기하지 뭐, 노력했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낫잖아 라는 스컬그레이몬이 되어버린 것처럼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방식은 단기간엔 좋은 호응을 이끌어낼지 몰라도 순간적인 감정을 격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정신만 갉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여성에게 사랑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굴종인지 이것을 애저녁에 연구하던 서구도 현재의 페미니즘의 주류는 리버럴입니다. 제가 방금 예시를 들은 성의 변증법도 접근 자체는 흥미롭고 일리가 있지만 이런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이란 개념을 해체하기 위해서 여성을 불행한 존재로 일반화를 시킨 다음에 일반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깨부수자고? 이미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분도 있겠죠. 파이어스톤 말 들어오면 여자는 싹 다 불행한 노예인데? 그런 일반화를 전제하는 게 오히려 더 피시하지 못할 수도 있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기혼 여성들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럼 이 짓거리를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성을 해방하기 위해 여성의 삶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일반화한 뒤에 동결을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성의 변증법도 좀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는지 인공자궁 넣으면 해방될걸? 같은 메카 페미니즘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사는 사람에게 결혼에 대한 양각의 태도가 모두 패배인 것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불행을 가져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우리에겐 긍정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 결혼
결혼이란 표현이 주는 불쾌감이 좀 그렇다면 이상적인 파트너십의 모습을 강조하는 식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긍정하는 것처럼 결혼이 어쩌면 정말 굴종이고 종속이더라도 가정 내에서 조금이라도 여성의 해방을 찾았다면 새로운 가치를 가정 내에서 조금이라도 만들어냈다면 결혼을 선택해서 보통 여자로 전락한 이에 대한 폭력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오히려 그 보통 여자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사람들이 결혼 생활 내에서 얼마나 주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지를 강조하는 긍정적 사례에 대한 공유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부정 피드백으로 거의 10년 해봤잖아요. 냉정하게 봐서 그래서 이런 게 뭐냐는 거죠. 생활춘 작가 악플로 잠못 이루게 하기 왜 말이야. 얼마 전에 리뷰한 아르테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주인공 아르테는 보통 여자가 되기 싫어서 자주적이고 특별한 여자가 되었지만 그가 자주적인 여자가 되고 나서 느낀 건 자신이 실패자, 패배자라고 여겼던 보통 여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악착같이 적응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였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공포가 있을지 저로서는 쉽게 상상이 안 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쁜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엔 우리 앞길을 살아가며 느낄 수많은 행복을 놓치겠죠. 진보가 로맨틱한 표현이라고요? 이 말들 역시 결국 타협과 종속을 부르는 말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갖고도 세상에 피는 꽃들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제법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제가 너무 똑똑해서 세상을 살기 좀 힘든 부류인데 세상에 이렇게 불만이 많은 저도 세상에 불행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곧 봄이에요. 꽃들이 피어날 겁니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